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다시 보기의 김태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베네수엘라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전세계 1인당 국민소득, GDP 대비 전세계 4등까지 했던 나라, 석유 매장량 1위인 나라, 이 나라가 왜 못 살 수가 있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거의 최빈국인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살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은 보통 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반미주의고요. 두 번째, 토지 국유화 및 석유 산업의 국유화였습니다. 셋째는 국민 복지의 증대였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200만 호 최빈층 주택 건설 제공이라는 달콤함과 석유는 공짜였습니다. 넷째, 군사력 강화. 다섯째, 부패 척결. 여섯째, 노조 파업 금지 법제화. 일곱째, 정치를 포함한 모든 경제의 중앙화였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정책이 시행된 후 제대로 사회 시스템이 진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그 시스템으로 흘러갔을까요? 흘러갔었으면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경영 실패입니다. 석유 사업에 국유화 이후에 재투자나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채굴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설성이 떨어지고요. 공상화된 다음에 이득이나 이런 걸 쉐어를 갖고 가지 못하고 하니까 기술력 있던 외국 기업들도 떠나고 기술자들도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는 점점 없어지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만 가져가니까 점점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약 지금 베네수엘라의 채산성은 물론 기름이 중질 유구 황성분이 많아서 채산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에 따른 채산성은 약화돼서 약 $70 가까이 배럴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최소 배럴당 $70가 돼도 똔똔인 겁니다. 그럼 배럴당 $100, $150가 돼야 거기에서 $30, $40를 남겨먹는. 근데 생산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의 생산량도 줄어드는, 점점 기계는 노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셰일가스가 예전에 $70가 됐었는데 이제는 기술력과 장비들이 더 향상되고 채굴 능력이 더 발전해서 지금은 $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40 초반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암만 그래도 셰일가스보다는 베네수엘라 기름이 더 채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많을 텐데 제대로 투자하고 연구를 하면 그런데도 월등하게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석유 사업에 다른 사업들이 없습니다. 즉 유가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배럴당 $150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외국에서 수입만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자원의 저주라고도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임금이나 질적인 수준이 높아서 다른 산업으로 만들어낼 유인책을 못 찾고 그걸 수입해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저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이런 데를 보면 국부 펀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면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해서 석유 외에도 다른 산업들과 이런 몰릴 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원유 자체도 더 이상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아서 채산성이 떨어져서 수익이 낮지 않는 구조이고요. 가격 상한제와 외환거래 통제로 외국 기업이나 우량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있던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000개의 기업 중에서 5,000개가 줄어들어 9,000개의 기업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 9,000개의 기업들도 가동률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소화 못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지 비용의 급격한 확대입니다. 2000년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이 28%였던 것에 비해 2002년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을 40%로 2년 사이에 약 12%나 상승시키게 되고요. 2012년이 되면 GDP 대비 약 49%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1998년 빈곤 비율이 49%에서 2012년 25%까지 떨어지는 효과도 발휘하고 그때 차베스의 인기는 99%라는 경이적인 인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1999년에서 2012년 석유 이익금 9천억 달러를 전부 다 소진을 하고 밀에 대한 석유 수익금을 담보로 약 1,500억 달러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 중에 500억 달러는 중국에서 채무를 지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재임 기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적자 예산을 하게 되고 공적 부채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약 2배로 GDP 대비 28%에서 58%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일붐 때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국부펀드 등으로 미래를 대비했던 것과 대비되는 행동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세입에서 줄곧 사회복지 비용으로 60% 이상 사용을 하였고 그 후 국가는 파산 지경이 되어 이젠 전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유가 하락과 외환 보유고 부족입니다. 이건 가격 상한제와 외환 통제로 인해서 기업이 이익이 나가도 가져갈 수도 없고 이익이 안 나는 구조를 만드니 기업이 떠나고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부족하고 또 달러가 유입이 되지 않으니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통이 되지 않는 걸 해결해 보려고 화폐를 찍어내니 화폐량이 증가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서 화폐 기능도 상실하고 더 이상 물건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약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그게 급격해졌었을 때 얘기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급격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화량을 갖다가 정부가 유통을 시키려고 많이 찍어서 풀면 물건이나 다른 것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데 돈만 많이 돌아다니니까 물건 가격이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게 급격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미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통화 증가, 통화량 발행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가 되었고요. 이미 화폐 기능은 사라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 기능이 사라져서 달러로만 거래하고 있으니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나라는 자기 자국 화폐 자체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의 40%가 은행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은 옛날에 통화량 인플레이션을 보고 구두발 인플레이션, 메뉴판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메뉴판을 계속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인상되니까. 구두판 인플레이션은 돈을 갖고 있으면 물건 사기 바빠서 구두 뒷급이 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빨리 물건을 사야 되고
근데 물건은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럼 이 가치는 오늘과 내일이 틀리니 지금 소비해야지 좋은데, 그러니 그나마 물건이 돌아다닌 암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암시장은 그날 가격이 오르니까 그날 더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그 물가 상황을 보면요. 2013년에 마이너스 3.89%, 2016년에 마이너스 16.46%, 2017년에 마이너스 15.1%, 2018년에 마이너스 18%. 즉, 국가 GDP를 보면 2012년에 3,315억 달러에서 2018년에 963억 달러로 3배 넘게 떨어졌으며, 지금 이 기간을 보면 거의 한 5년 동안 3배 넘게 지금 국가 GDP가 떨어졌죠. 근데 올해는 거기에서 2018년 기준에서도 또 30%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요, 2012년에 3%에서 2013년에 56%, 2014년에 68%, 2015년에 275%, 2016년에 720%, 2017년에 1600%, 2018년에 170만 %, 169만 8,488%라고 얘기하는데 약 170만 % 되죠. 2019년은 IMF 예상으로 1000만 %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살 수 없고요. 세계 최고입니다. 역사상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세계 최고 아닐까도 지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2018년 기준은 17.31보다 2배씩 물가가 상승한 거고요. 올해 2019년 물가 예상은 15일마다 2배씩 인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살인적인 물가죠. 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현 대통령은 4개 정도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화폐 페트롤 발행한다입니다. 이제 화폐 자체가 화폐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도저히 이거 지폐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페트롤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대체하겠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5,900% 인상한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거든요. 아까 17년 기준으로 한 8.5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아마 18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더 떨어졌을 겁니다. 3달러 뭐 이렇게 4달러 이 정도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5,900%를 인상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정부 예산을 균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번째는 통화 환율 시스템을 경제 시스템으로 개선한다입니다. 근데 이 4가지 공약을 일단은 내세웠는데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 후세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가겠다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2부,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베네수엘라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